시간은 일반 전표 입력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255페이지부터 그 일반 전표 입력 마지막까지는 상대적으로 시험 빈도가 높지 않은 그런 파트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만 알면 되시고, 나머지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시기만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아직 배우진 않으셨지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메인 매출 전표를 들어갈 텐데, 자, 우리 부가세에서 자,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것, 즉 우리가 매출한 금액에 대해서 10%에서 매출세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정 과목을 뭐라고 쓰냐면, 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보게 될 건데,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예수금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 즉 우리가 매출세액이라고 해서 10%를 고객에게 더 징수를 했지만 그 10%는 우리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매입세액은 우리가 10% 반대로 돈을 더 낸 거죠. 그렇지만 그 매입세액은 우리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 그 금액만큼 우리가 나중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일단 대신 지급을 했다. 부가세 대신 지급을 일단 했고 그거 나중에 공제 받을 거다라는 의미로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 계정 과목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러한 부가세를 나중에 이제 납부를 하는 납부 기한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 지금까지 계상했던 금액과 그 다음에 매입세액, 즉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회계처리를 했던 그러한 금액들이 쌓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상계 처리해서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 즉 우리가 매출세액이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매입세액을 빼서 나머지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매입세액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3월 31일 분계를 보시면, 자, 회사는 2015년 자, 3월 30일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자, 요 금액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한이 자, 1기 예정 신고 기한이 3월 31일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3월 말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의 부가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을 해서 지금 다음 달 25일, 즉 4월 25일 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월 25일 날 납부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언제예요? 3월 31일이다. 즉 우리는 일단 부가세액을 내야 되는지, 낸다 하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3월 31일 날 지금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게 차변에 왔죠. 이게 왜 왔어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매출세액인데 이거는 우리가 매입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출할 때마다 대변에 부채로 우리가 계속 분계를 해왔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부채로 갖고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없애줍니다.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금액을 전체를 다 없애주고, 반대로 우리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입할 때마다 차변에 부가세 나중에 공제받을 거예요 라고 해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인식을 쭉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는 반대로 대변의 금액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죠. 자, 어떤 게 더 커요? 부가세 예수금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을 내는 거니까 그 금액이 더 크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차액은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은 막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수입할 때 우리 재고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거 간단한 것만 알고 계시면 일단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어떤 조건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 자, 미착품이라고 해서 9월 3일 날 우리가 미국에서 원재료를
우리가 결제하였다라고 했고, 지금 괄호 안에 보시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조건이에요. 즉, 선적한 당시에 이제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요. 지금 해당 물품은 이미 선적이 되어서 운송 중에 있대요. 그러면 일단 요 원재료 구입한 건 누구의 재고 자산이다? 매입한 우리의 재고 자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 운송 중인 물건인데, 그러면 이제 이 원재료가 이제 우리 걸로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차변의 원재료 요거 이렇게 인식을 할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직 운송 중에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잡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개정 과목이 뭐다?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품이다 라고 해서 미착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착품도 우리 회사의 자산이에요. 단지 원재료라고 아직까지는 부르지 않는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다 라고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부대 비용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여러 가지 관세도 있고, 뭐 운반할 때 수수료 또는 통관할 때 수수료 등등 부대 비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9월 8일 보시면, 자, 일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원재료 수입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비들이 발생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원재료 구입할 때 부대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그런 부대 비용은 해당하는 자산, 즉 원재료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입할 때도 이러한 부대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이것도 원재료라는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계 보시면 원재료라고 되어 있죠. 자,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자, 다음 22번 외환 차손익 보시면, 자, 외환 차손익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 외환으로 인해서, 외환 차이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번 외화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외국 화폐로 된 그런 자산들이 있을 때 매년 말마다 환율로 이제 차익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차손을 인식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자, 10월 24일 보시면, 자, 9월 20일 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홍콩에 외상으로 수출한 수출 대금, 즉 우리가 외상으로 수출했다 그러면 그 수출 대금 뭐라고 해요? 외상 매출금, 우리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10,000를 송금을 받았고요.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상 매출금을 결제 받은 거죠. 보통 예금으로.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송금을 받은 그러한 거래가 되겠고요. 지금 환율을 보시면 첫 번째 점 9월 20일 날 선적시, 자, 선적시 적용 환율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금일 적용 환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이 수출 대금 $10,000를 인식을 할 때는 선적할 때가 이제 우리 회사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 당시 환율로 외상 매출금이 적용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계 보시면 대변에 이제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외상 매출금은 우리 회사가 당초에 선적할 때 환율이 적용된 그 금액이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300원 곱하기 $10,000 해서 외상 매출금이, 자, 1,300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입금 받은 거죠. $10,000를 입금을 받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금일 오늘 입금한 그날 적용 환율로 이제 입금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당 1,400원 요 환율을 적용해서 곱하기 $10,000가 이제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적용된 환율은 뭐다? 오늘 적용 환율이다. 그래서 1,400원 곱하기 $10,000가 됐고요. 그 나머지 차익이 지금 얼마가 와요? 100만 원이 대변의 차익이 오게 되죠. 대변에 왔다라는 건 비용 수익 중에 뭐다? 수익이다. 수익 자리가 대변이죠. 그러면 외환 차이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차례대로 하나씩 분계를 하다 보면 쉬운 분계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외화 부채로 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19일 날 미국
워싱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에서 달러로 상환하였다.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환전 대금은 이체하였대요. 이거는 반대로 우리가 돈을 빌렸죠. 외화로 돈을 빌렸는데 이제 그거를 상환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당초에 빌릴 때랑 상환할 때 외환 차이를 우리가 외환 차입 또는 외환 차손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요거는 같이 한번 분개를 해볼게요. 자, 11월 19일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돈을 갚은 거래죠. 돈을 갚은 거래예요. 그러면 일단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없어지게 되는데 얼마가 없어지냐라는 것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당초에 빌렸을 때 당시 환율이에요. 그러면 지금 차입 금액은 $10,000인데 차입 시점에 적용한 환율, 즉 1,000원, 10,000원 곱하기 달러당 1,000원, 요 환율을 적용한 우리의 단기 차입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자, 차변에 단기 차입금. 자, 그래서 차입 시점의 환율 계산해서 자, 1,000만 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단기 차입금이라는 건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거래처 F2번을 눌러서 워싱턴 은행 거래처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게. 우리 회사가 입금을 했는데 얼마로 입금했느냐? 자, 우리가 이 11월 19일 이때 이제 상환한 시점이잖아요. 그럼 상환 시 적용한 환율, 즉 달러당 1,200원을 적용해서 우리가 입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 금액 $10,000 곱하기 1,200원 해서 대변에 뭘로 지급했다? 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1,200만 원이 우리가 입금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차변이 200만 원이 모자란 상태죠. 그럼 차변이 금액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비용 수익 중에 비용이다. 그러면 지금 요 상황에서 비용은 어떤 비용이겠어요? 외환 차이로 인한 손실, 즉 차변에 자, 외환 차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금액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손이나 차익이 나는 거 이런 거는 다른 분께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 차변 대변에 얼마가 비느냐 그 차이로 차손 또는 차익을 인식하시면 돼요. 즉 마지막으로 하는 게 요 차손 차익 분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유형자산 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 자, 1번 보시면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물을 구입할 때는 건물 구입과 관련된 예를 들어 수수료라든지 뭐 철거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건물을 구입할 때 얘기고 반대로 건물을 우리가 직접 지을 때, 건설할 때 그때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 돈을 빌렸다. 그래서 빌릴 돈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이자 비용이 발생한 것도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즉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해당하는 건물의 취득 원가, 즉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는 것이 요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지는 않은 개념이죠. 쉽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진 않고요. 자, 바로 예제를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할게요. 8월 12일 날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즉 우리가 신축, 즉 우리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자 비용 50만 원을 이체했대요. 그래서 지금 공장의 착공일, 우리가 시작한 날짜는 11월 1일이고 완료되는 날짜는 3월 31일이다. 자, 2년 뒤에 완공이 되고요. 자, 이 괄호 안이 중요합니다.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본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뜻이 뭐다? 이 이자 비용도 이 건물 취득하기 위한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보아서 자산의 취득 원가로 계상을 해라라는 것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건물이 아직 완공이 되기 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산의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할 때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건물 대신에 아직 완공이 되기 전이면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일괄 구입을 볼게요. 일괄 구입은 자, 우리가 토지를 살 때 토지를 쓰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 그 토지 위에 우리가 원치 않는 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토지로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원치 않은 건물을 처분을 했을 때, 철거를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방과로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토지 취득에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비용들, 이 비용들 중에서 건물의 철거 비용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모두 다 뭐로 본다? 토지 취득 원가, 즉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8월 11일 날 토지 매입에 따라 여러 가지 비용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토지 취득 원가로 봐라라는 게 지금 차변에 토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일반적인 우리 유형자산 취득할 때 그거랑 똑같은 처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도 쓸만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쓸게요라고 해서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1억 원에 샀으면 그 1억 원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 토지와 건물 각각의 시가 비율로 안분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교환으로 가볼게요. 교환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기계장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다른 회사랑 그럼 바꾸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기계장치를 줄 테니까 너네 회사에 자동차를 줘라. 그렇게 교환을 하자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동일한 그러한 종류의 자산이다. 그러면 동종 교환이고 서로 다른 종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종 교환이에요. 그래서 2번 이종 교환인 경우 지금 방금 말했던 예를 들어 기계장치와 자동차 종류가 다르죠. 그런 경우에 이종 교환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해당하는 차량이죠. 우리가 차량을 받았으니까 그 차량의 취득 원가는 제공한 자산, 우리가 제공한 거, 뭘 제공했어요? 기계장치를 제공했죠.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다 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종류의 교환이다. 즉 기계장치와 또 다른 기계장치를 교환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에요. 이거는 장부가액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세요. 공정가치가 아니고 뭐다? 장부가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웬만해서는 다 공정가액인데 단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경우가 뭐다? 동종교환인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한다. 요 정도 차이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현물출자 보도록 할게요. 현물출자 요거는 우리가 자본을 출자할 때 일반적으로는 현금을 출자하죠. 하지만 우리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돈 대신에 그냥 기계장치 요거를 그냥 우리 회사의 자본으로 출자를 할게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8월 28일 날 자, 신주 천주를 발행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기계장치가 필요한데 자, 우리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발행해서 즉 자본금과 기계장치를 교환하는 거죠. 돈 대신에. 그래서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액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1000주 곱하기 5,000원 해서 대변에 자본금이 액면가액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발행 시점에 우리 주식의 공정가액은 6,000원이래요. 그리고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기계장치라는 자산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 즉 주당 6,000원 곱하기 1000주로 기계장치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나머지 차액을
인식을 하는 거다. 자, 요 정도고요. 자, 다음 출자 전환 요거는 채무를 지급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4번 사채 발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채 발행은 우리가 자본금, 즉 주식 발행할 때 할증 발행, 할인 발행 했듯이 마찬가지로 사채 발행도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고요. 자, 첫 번째 할인 발행 보시면 자,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작은 금액. 자, 우리 주식 발행할 때 그거 떠올리시면 되죠. 그래서 주식 발행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었다면 자, 현금이 들어오고 사채는 그 대신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정도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반대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오게 된다. 이 정도 계정 과목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감자라고 있죠. 감자라는 거, 자,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배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배당은 사실 우리 배당금 수취하는 거 1번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배당금 수취할 때는 자, 배당금 수익이다 라는 거, 대변에 수익의 발생 오는 거, 우리 이자 수익 인식하듯이 자,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만 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배당금을 결의한 날에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분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자, 요거는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패스해 주시면 되고요. 자, 261페이지 하단 보시면 27번 간주임대료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잠깐 개념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은 임대 수익이 아니지만 그거를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그 금액만큼은 임대료 수익으로 간주한다라고 해서 간주임대료라는 계정이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이고요. 영업부 건물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건물 소유주에게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통예금이 대변에 30만 원 오게 되고요. 임차 계약 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우리가 임차인이라는 거죠. 자,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3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간주임대료는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 즉 우리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 자, 비용 중에서도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이러한 부가가치세, 이 30만 원 요거는 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바로 비용으로, 즉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전표 입력 자, 완료를 했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